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에 큰 기여를 하신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올 한 해 정치권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지금 현재는 정치권을 떠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계 중진 원로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떠나신 분인데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음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좀 사양을 했었는데 우리 고영신 앵커께서 저를 꼭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조금 멋쩍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회장님은 평생 공직 그리고 정치권에 계시다가 민간 영역으로 옮겨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민간에 가보니까 일할 여건이랄까 또 힘이 더 많이 납니까? 여기 제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우리나라 4대 정유회사가 출원을 해서 설립한 순수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 4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인이 정제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세계의 유가 동향,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강구, 산업정책 속에서의 석유와 관련된 정책 또는 입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준 연구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래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요. 근데 이제 이건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케팅이니 또는 무슨 정제 내지는 공장 운영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판로 문제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싱크탱크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회장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중책에 하마평에 오르셨고 그런 중책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도 많이 했는데 대한석유협회장 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거기 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정치권이라든가 뭐 정치는 이제 포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더 큰 자리에서 일을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직 뭐 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했고 또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인간으로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치인으로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언제든지 역할을 주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언론에서 좀 저를 평가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기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다든가 무슨 도덕성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이나 공직자처럼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비교적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중도 지향적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과분한 평가에 대해서 더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박 회장님은 올해 정말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난해부터 계속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늘 반대편에 계시다가 윤석열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변신이랄까 어떤 대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결단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특히 가장 어려운 호남을 맡아서 전력 투구를 하셨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창출의 1등 공신도 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원이 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항상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내세운 가치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도 탈당을 해서 중도 정당에 참여를 했고 또 중도적인 입장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정계를 떠난 소위 정치 예비군이죠. 예. 그런데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기본이 너무 훼손이 돼 있고 또 원칙이 매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한 사명이고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정권 교체가 당위고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 조그만 힘이지만은 미랄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데 뭐 윤석열 후보만이 대안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정권을 일단 바꿔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국민과 함께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에서 저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신 바와 같이 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맹목적지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호남 사람이 국힘 즉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비난과 또 저주에 가까운 욕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젊은이들 또 이제 지성인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선택 잘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나라 걱정을 많이 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것은 작은 일이고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욕 얻어먹을 기회도 없고 그렇죠. 이제 나라는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두렵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정권이 교체돼서 저희 기대와 바람이 다소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안도는 좀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은 일단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갈지하는 원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과연 윤석열 이 정권 출범 후 8개월여 동안 지났는데 그 국민들이 전혀 정치의 무례한이나 다름없는 정치 초년생을 선택한 그런 시대적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고 있느냐.
그런 기대에 부응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때 예.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하지만 소신과 강단이 있고 법과 원칙, 상식을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에 그렇게 깊숙이 몸담은 일이 없어 신세진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당당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바로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가면 된다. 예, 이렇게 예. 제가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원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8개월 지난 이 상황 이제 9개월이 벌써 그렇게 반갑니다. 9개월째 들어가면. 네, 그런데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시작이 반이란 이야기는 누구도 시작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의 성공은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점도 있지만 시작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성공해도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성공하려면 이제 결국 모든 국정의 최후의 책임자라고 그럴까? 또는 국정을 사실상 지도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대의 정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국회의원으로서 만들어놨는데 모두가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이 되고 국회가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꿔지기 전에 다수당이었던 여당이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잃었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면 선거 패배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우리 여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됐는데 야당으로서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그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대 야당이 다수결의 행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여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는 팩트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이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횡포를 부리게 되면 그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그럴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국민이 평가를 하고 또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임시국회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정권을 잃은 다음에 정당으로서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성과 또 새로운 포부에 대한 계기를 한번 갖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야가 사사건건 발목 잡기, 손목 비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 회장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법무비서관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인사수석, 민정수석, 법무수석 다 한 3개 정도 수석을 한목에 맡아서 일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정치권도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 기억에는 DJ 때는 뭐 그 후에 노무현 정권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협조를 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나 반대할 것은 명확하게 반대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협치인데 DJ 때는 그런 게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97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고 98년도에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어서 건국 이래 초유 경제 침체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잃은 당시는 참 민자당이었던가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전신이죠. 그분들은 그래도
반성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정권은 놓쳤고 빼앗겼지만 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루속히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야 한다 그런 자세가 돼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만나 뵈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IMF 구조금융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상황에서 안보, 경제, 또 사회 이런 면을 보게 되면 97년도, 98년도 상황보다도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국가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불안을 제거하면서 희망과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도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가는 길을 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특히나 정권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국정을 수임한 대통령이 갈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할 행동인가 저는 참 극히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0.73%로 졌기 때문에 뭐 억울한 측면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정권은 교체가 된 거고 자신들이 잘못해 갖고 독주를 하다가 결국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대선 불복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핵심은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이재명 정말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계속 정적 제거고 야당 파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대장동, 성남FC, 뭐 백현동 뭐 해갖고 지금 한 10개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오늘 또 뭐 당장 그 수사검사들 이름까지 막 공개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처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환도 지금 불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또 4번 구속이 돼가지고 4번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뭐, 구속당하고 그럴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중죄인 평가를 내리셨었는데 제가 너무 그때 억울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무죄로서 제 결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하는 검사도 아니고 또 뭐 함께 일했던 동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의혹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경선 후보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제기를 한 거죠. 이쪽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 경쟁하는 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선거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대선에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수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다 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과잉 수사다. 또 조작을 하려고 한다. 일부 정치검찰을 편향된 표적수사다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도 그 당시로서는 누가 좀 설득력이 떨어졌었죠. 설득력이 없죠. 누가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후보로서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그 집권당 내부에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은 항변을 했지만 본인의 주장과 또 본인의 변명이 대개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건 거짓이고 저것은 진실이 아니다. 얼굴 두껍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 수사가 옥죄오니까 이 느닷없이 저 인천 계양을까지 나가고 원래 분당에 사시는 분이 거기는 놔두고
거기 가서 당선돼 와갖고 또 당대표까지 차지하셔가지고 이 당 자체가 방탄정당으로 이렇게 변모를 해버리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실종이 돼버리고 국회도 이번 뭐 예산안 통과되는 것 봤지만 법정 기일이 지나가지고 엊그제 겨우 연말 다 돼갖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법안도 정부에서 제출한 뭐 개혁 법안 단 하나도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 이게 대선 불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이 처리는 저는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다. 뭐 검찰도 소환을 통보를 했고 이제 불응하면은 뭐 체포영장까지도 청구해서 그래도 뭐 안 나오면은 뭐 169석이니까 국회에서 뭐 부결시키더라도 바로 기소에 들어가면서 매듭 짓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이 사건이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그러겠죠. 말로만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분명하니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국민 앞에 다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예외 없이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참 제1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해명을 해서 결백을 입증을 해야 될 건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 보복이다, 조작이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국민된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의 한 사람을 넘어서 제1당의 대표로서의 적절한 언행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란 뭐 독선적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의 횡포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초짜란 말이에요. 또 이 출범한 이후 시행착오도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 이제 7, 8개월 되면서 지지율이 45% 이렇게 올라서면서 48% 얻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얻은 거기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지지율에 사실은 우리는 60%가 100%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40%는 뭐 무조건 저쪽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국정 운영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랄까 또 보수 중도층도 좀 실망을 했다가 다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아니, 지금 최근에 지지율 상승을 보면요. 옳은 말씀이죠. 근데 천하의 초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능숙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국민에게 평가받을 만한 국정 수행의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대통령의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 어떻게 틀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숨지고 보는 순간이 그 허니문 기간인데 그러면서 잘 되기를 기원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거 기대 내지는 인내의 시간 날아가 버리고 오로지 비판과 비난과 저주 시간만 있었던 것이 지난 한 6개월 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 윤 대통령께서 평소에 약속한 대로 법치와 원칙에 기초해서 상식을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약속을 하고 실제로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의 부조리와
부패와 범법을 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역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그 주장과 가치를 지키겠구나 하는 기대가 예.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중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소신과 강단을 발휘하면서 주장과 가치를 이제 실천하려는 그 순간을 잡았구나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다음을 진짜 이제 회복을 했구나. 예.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적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를 정상화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차례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자도 수습을 한 6개월 하고 나야 좀 감이 잡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딱 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가야겠구나. 또 국정 운영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 철학이 이제 확실히 좀 잡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뭐 한미 동맹의 회복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흔히 인사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당시에 인사에 대해서 야당의 좀 명분 없는 주장과 또 청문회 통과 거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일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도로 왜 저런 분을 꼭 강요로 임명했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고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국무위원이 사퇴도 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인사가 만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정치 경험이 일천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내각을 구성해 가지고 그 내각이 한치 오차도 어떤 빈틈도 없이 본인의 국정 철학을 수행해 나갈 텐데, 왜 출발 단계에서부터 인사 등용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은 안타깝다 생각했었는데, 그걸 또 너무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야당에서는 그냥 인사 잘못이 대통령 뭐 사적인 사단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국정을 윤석열 사단이다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해버리니까, 또 거기에 그 비난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뭐 성과를 내세울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 시간의 경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죠. 나올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부채를 다 떠안고 이렇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채를 파악하는데도 몇 개월, 1년이 걸릴 텐데 그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비난이 먼저 와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 비난도 너무 과했다. 그리고 비난도 할 때는 다시 한번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비판을 해야 될 텐데, 맹목적으로 비난의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여론을 호도시켰다 하는 점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내각도 이 정부 쪽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장관급 아닙니까? 전현희 또 국가권익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당장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공공기관의 임원, 그러니까 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3,880명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임명한 사람이 2,655명으로 86%가 그대로 앉아 있어요.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이념, 어떤 정책적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문재인이 물러나면서 다 인사 알박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73%의 근소한 채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시절에 지지를 하지 않았던 국민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일선에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분들이 지금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86%가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알박기한 인사들이었다. 이제 근데 그 인사들이 국가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또 공공기관 준하는 기관도 있고 한다는데, 국정 철학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과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이 180도 다른 부분이 90%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고는 전혀 그 생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가 또 주장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 윤석열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나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강제로 몰아낼 사퇴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금 양심과 체면과 위상에 걸맞는 네. 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내년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역점을 이런 부분에 두었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년에도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될 테고, 북한의 도발도 뭐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서 내외 여건은 올해보다도 더 악화되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3대 개혁을 원년으로 삼아서 내년에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의 그런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뭐는 이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남북 관계가 완전히 실상이 들통이 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비핵화에 매달려 가지고 비핵화가 완전히 이제 헛소리가 돼버렸는데, 거짓이죠. 완전히 김정은한테 완전히 돌려버린 거죠. 법률적으로 이게 지금 핵을 보유하고 핵 공격을 하겠다고까지 북한에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민가까지 지금 침범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문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어정쩡한 동맹, 말이 동맹이지 내부적으로는 동맹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중 동맹을 했죠. 네, 그래서 동맹 이탈을 그런 정책을 좀 썼던 것인데, 다행히 한미 동맹을 복원한 윤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대북 전략 내지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경제에 좀 올인을 해서, 경제에 올인해야죠.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이 더 심해지거나 오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가 기본이 훼손이 되고 원칙이 매몰이 됐던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개혁 차원에서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라든지 실무선에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그대로 지금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 직속하에 가칭 공정과 상식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정 각 분야,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분야, 법률과 제도 이런 걸 총망라해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어긋난 부분은 바로 개혁 대상에 넣어서 법률화 하든지 행정 지시를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만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기념사나 축사하고 어디 인사 말씀하실 때 공정과 상식만을 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민감해서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내년 3월 초에, 3월 8일이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2024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야당한테 지금 집권 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레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만 뭐 특정인 아니라도 이러이러한 분이 좀 제일 낫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대 야당의 유압 속에서 지금 그냥 숨만 좀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총선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만일에 그때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는 국회가 탄생이 된다면 여당이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거대 야당의 압제 속에서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역할도 할 수도 없고 기대를 못하고 윤석열 정부 5년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퇴보한 기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께서도 어떤 분이 이 국민의 힘의 정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소상하니 파악을 하고 그걸 계획 차원에서 과감하게 그 개선 조치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런 우선 구상과 철학과 가치와 또 행동력을 겸비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선출해서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그런 분이 좀 보입니까? 제가 우리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면 잘할 것 같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거기 나오신 분들 면밀히 진단하고 평가하면 그런 분을 찾는데 뭐 어렵진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민년 2022년 호랑이인데 이제 다 갔습니다. 내년은 2023년 개묘년이고 토끼해입니다. 또 혹시 우리 국민들께 좀 당부를 하고 싶다든가 또 우리 박 회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계획이 있으시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년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이 난국을 그래도 타개를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힘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하고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된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지지하지 않고서 탄생한 정부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자세 전환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회장님의 국민에 대한 당부랄까 본인에 대한 그런 다짐이랄까 이 말씀이 더욱 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뭐 잘난 척한 사람은 아니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 속내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만생통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